지금 뭐 급한 거죠. 뭐 우크라이나가 하도 저장 시설부터 정유 시설까지 다 때리고 있으니까 급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휘발유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가 다 수입해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 특히 러시아의 동부 지역은 서부에서 실어오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걸 보면 러시아가 뭐 굉장히 힘들어져 가고 있다. 전쟁에서 좀 몰리고 있다라는 걸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사실 뭐 한국의 보복 가능성 이렇게 말하지만 한국과 그렇게 보복하고 싶어 하는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굉장히 한국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우리에겐 참 이중적이죠. 북한을 그렇게 사용하고 하면서 우리의 적에게 실전 경험을 시켜주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굉장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중국에 점점 어떤 매달리게 되는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전쟁 이후에는 이 상황이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게 러시아 엘리트층의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가까운 대안이 물론 그 러시아가 뭐 어떤 교류할 수 있는 나라는 대부분 서방이고 러시아와 굉장히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나마 그래도 그중에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니까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최악으로 끌고 가려 하는 그런 생각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긴 러시아 입장에서 뭐 물론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뭐 무슨 남미나 아니면 뭐 동남아나 뭐 중동이나 손을 잡을 수 있어도 그쪽에서 사실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첨단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제공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술과 자본을 얻을 수 있는 나라 중에 그나마 손잡을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 한국 정도인 거죠. 일본도 이미 뭐 담을 많이 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쪽 보기에는 좀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만만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손쉬운 상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건 맞고요. 여기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보도가 뭐냐면 이 3만 톤 로이터 통신이 케플러 보텍시아 선박 추력 자료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서 올해 7월 말에 울산항의 저장 시설에서 이제 정제유를 실은 단거리 유조선 최소 2척 이상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향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 화물에는 경유가 포함되어 있고 이제 항공유도 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다만 요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뭔가 불법적인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뭐 수출 규제를 피하고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런 게 확인된 건 없고 이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로이터 통신이 전문가의 이입을 빌어가지고 의혹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한국한테 기름을 빌려간 게 확실한가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에 기름을 준 게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닙니다. 요까지는 이제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을 전제하고 이제 러시아가 한국한테 빌리는 건 사실은 망한 거죠. 이제 이 처음에 한번 왜 망한 거라고 하면 이 처음에 이걸 진짜 빌려갔으면 러시아의 정제나 정유 시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란 겁니다. 그 제가 저번 영상이나 저저번 영상에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인도에서 기름을 수입한다.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맞아요. 네. 그때 인도에서 수입하는 정제유는 러시아가 원유를 인도로 수출한 다음에 러시아 원유를 인도에서 정제해가지고 다시 러시아가 사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서 사갔다는 건 그 원산지가 러시아 원유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원유 안 씁니다. 그렇다는 것은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샀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수입할 때는 사실 원유를 인도한테 공급해주고 인도 총리랑 러시아 푸틴이랑 사실 많이 친합니다. 그래서 특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싼값에 좀 받을 수 있겠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심지어 자기 나라 원료를 쓴 것도 아니니까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 만약에 샀다면 갔을 거예요. 요거를 언제까지 러시아가 버틸 수는 없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로이터 보도도 요걸 좀 제가 말한 걸 지적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왜 러시아가 한국까지 손을 빌릴 정도로 이제 지금 기름을 구하려고 난리인가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옴스크 등 러시아 전역의 초대형 정유 공장을 지금 6개월째 내내 드론으로 공격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전체 정제유를 만드는 능력을 30%가 마비된 상태라고 지금 진단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주유소나 군대에 가야 될 기름이 당장 30%가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엄청난 그 수치거든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러시아가 하루에 360만 배럴의 정제유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2002년 이후의 최저 수치입니다.
그런데 2002년 대비 러시아가 GDP가 거의 한 120%, 200% 이상 성장해서 기름 수요량은 그때보다 훨씬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차에 넣을 기름 구한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한국에서 받아왔냐. 그리고 그걸 엄청 비싼 기름을 사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을 하는 사이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사실 전선이 고착화되고 할 게 솔직히 말하면 없으니까 후방 인프라를 공격해야 된다는 것에 집중한 게 바로 이 정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에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타타르스탄의 대형 정유시설 석유화학 단지를 공격해서 1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했다고 하는데, 석유화학 단지는 사실 그 좀 규모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일하는 시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로 타격이 받았다라는 거는 일단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러시아의 석유화학 시설을 정밀히 타격했다. 그리고 대규모로 타격했다는 거예요. 이 석유화학 단지라는 게 결국 정유탑이라든가 이런 기름 탱크 같은 게 모여 있는 엄청 큰 시설이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공격받은 것도 울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동네 하나 정도 되는 공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런 게 공격받은 게 와, 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한국이나 외국에 더욱더 의존을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해당 선적에 대해 그 울산에서 이제 러시아로 간 그 배나 기름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논평을 거부했고, 그 로이터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정부 간 거래가 아니라 그냥 업자들끼리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할 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한국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다. 왜 이렇게 보냐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일단 두 척의 유조선만 갔다고 해요. 하지만 전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한국의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러시아는 북한과 친하게 지내고 북한한테 군사 기술을 얼마나 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 기술이 사실 우리나라를 향해서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북한한테 드론 기술 같은 거 전수해주면 그 드론으로 서울이나 이런 데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들한테 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협상을 좀 나서야 될 때는 맞습니다. 지금 뭐 급한 거죠. 뭐 우크라이나가 하도 저장 시설부터 정유 시설까지 다 때리고 있으니까 급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휘발유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가 다 수입해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 특히 러시아의 동부 지역은 서부에서 실어오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걸 보면 러시아가 뭐 굉장히 힘들어져 가고 있다. 전쟁에서 좀 몰리고 있다. 라는 걸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사실 뭐 한국의 보복 가능성 이렇게 말하지만 한국과 그렇게 보복하고 싶어하는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굉장히 한국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우리에겐 참 이중적이죠. 북한을 그렇게 사용하고 하면서 우리의 적에게 실전 경험을 시켜주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굉장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중국에 점점 어떤 매달리게 되는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전쟁 이후에는 이 상황이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게 러시아 엘리트층의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가까운 대안이 물론 그 러시아가 뭐 어떤 교류할 수 있는 나라는 대부분 서방이고 러시아와 굉장히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나마 그래도 그중에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니까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최악으로 끌고 가려 하는 그런 생각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긴 러시아 입장에서 뭐 물론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뭐 무슨 남미나 아니면 뭐 동남아나 뭐 중동이나 손을 잡을 수 있어도 그쪽에서 사실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첨단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제공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술과 자본을 얻을 수 있는 나라 중에 그나마 손잡을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 한국 정도인 거죠. 일본도 이미 뭐 담을 많이 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쪽 보기에는 좀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만만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손쉬운 상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건 맞고요. 여기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보도가 뭐냐면 이 3만 톤 로이터 통신이 케플러 보텍시아 선박 추력 자료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서 올해 7월 말에 울산항의 저장 시설에서 이제 정제유를 실은 단거리 유조선 최소 2척 이상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향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 화물에는 경유가 포함되어 있고 이제 항공유도 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다만 요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뭔가 불법적인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뭐 수출 규제를 피하고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런 게 확인된 건 없고 네. 이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로이터 통신이 전문가의 이입을 빌어가지고 의혹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한국한테 기름을 빌려간 게 확실한가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에 기름을 준 게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닙니다. 요까지는 이제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을 전제하고 이제 러시아가 한국한테 빌리는 건 사실은 망한 거죠. 이제 이 처음에 한번 왜 망한 거라고 하면 이 처음에 이걸 진짜 빌려갔으면 러시아의 정제나 정유 시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란 겁니다. 그 제가 저번 영상이나 저저번 영상에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인도에서 기름을 수입한다.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맞아요. 네. 그때 인도에서 수입하는 정제율은 러시아가 원유를 인도로 수출한 다음에 러시아 원유를 인도에서 정제해가지고 다시 러시아가 사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서 사갔다는 건 그 원산지가 러시아 원유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원유 안 씁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샀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수입할 때는 사실 원유를 인도한테 공급해주고 인도 총리랑 러시아 푸틴이랑 사실 많이 친합니다. 그래서 특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싼값에 좀 받을 수 있겠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심지어 자기 나라 원료를 쓴 것도 아니니까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 만약에 샀다면 갔을 거예요. 요거를 언제까지 러시아가 버틸 수는 없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로이터 보도도 요걸 좀 제가 말한 걸 지적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왜 러시아가 한국까지 손을 빌릴 정도로 이제 지금 기름을 구하려고 난리인가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옴스크 등 러시아 전역의 초대형 정유 공장을 지금 6개월째 내내 드론으로 공격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전체 정제유를 만드는 능력을 30%가 마비된 상태라고 지금 진단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주유소나 군대에 가야 될 기름이 당장 30%가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엄청난 그 수치거든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러시아가 하루에 360만 배럴의 정제유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2002년 이후의 최저 수치입니다. 그런데 2002년 대비 러시아가 GDP가 거의 한 120%, 200% 이상 성장해서 기름 수요량은 그때보다 훨씬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차에 넣을 기름 구한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한국에서 받아왔냐. 그리고 그걸 엄청 비싼 기름을 사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을 하는 사이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사실 전선이 고착화되고 할 게 솔직히 말하면 없으니까 후방 인프라를 공격해야 된다는 것에 집중한 게 바로 이 정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에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타타르스탄의 대형 정유 시설 석유화학 단지를 공격해서 1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했다고 하는데 석유화학 단지는 사실 그 좀 규모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일하는 시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로 타격이 받았다라는 거는 일단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러시아의 석유화학 시설을 정밀히 타격했다. 그리고 대규모로 타격했다는 거예요. 이 석유화학 단지라는 게 결국 정유탑이라든가 이런 기름 탱크 같은 게 모여 있는 엄청 큰 시설이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공격받은 것도 울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동네 하나 정도 되는 공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런 게 공격받은 게 와, 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한국이나 외국에 더욱더 의존을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해당 선적에 대해 그 울산에서 이제 러시아로 간 그 배나 기름에 대해서 우리는 그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논평을 거부했고 그 로이터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정부 간 거래가 아니라 그냥 업자들끼리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할 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한국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다. 왜 이렇게 보냐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일단 두 척의 유조선만 갔다고 해요. 하지만 전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한국의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러시아는 북한과 친하게 지내고 북한한테 군사 기술을 얼마나 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 기술이 사실 우리나라를 향해서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북한한테 드론 기술 같은 거 전수해주면 그 드론으로 서울이나 이런 데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한테 이야기를 해서 가지고
그들한 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협상을 좀 나서야 될 때는 맞습니다. 지금 뭐 급한 거죠. 뭐 우크라이나가 하도 저장 시설부터 정유 시설까지 다 때리고 있으니까 급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휘발유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가 다 수입해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 특히 러시아의 동부 지역은 서부에서 실어오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걸 보면 러시아가 뭐 굉장히 힘들어져 가고 있다. 전쟁에서 좀 몰리고 있다. 라는 걸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사실 뭐 한국의 보복 가능성 이렇게 말하지만 한국과 그렇게 보복하고 싶어하는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굉장히 한국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우리에겐 참 이중적이죠. 북한을 그렇게 사용하고 하면서 우리의 적에게 실전 경험을 시켜주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굉장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중국에 점점 어떤 매달리게 되는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전쟁 이후에는 이 상황이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게 러시아 엘리트층의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가까운 대안이 물론 그 러시아가 뭐 어떤 교류할 수 있는 나라는 대부분 서방이고 러시아와 굉장히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나마 그래도 그 중에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니까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최악으로 끌고 가려 하는 그런 생각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긴 러시아 입장에서 뭐 물론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뭐 무슨 남미나 아니면 뭐 동남아나 뭐 중동이나 손을 잡을 수 있어도 그쪽에서 사실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첨단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제공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술과 자본을 얻을 수 있는 나라 중에 그나마 손잡을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 한국 정도인 거죠. 일본도 이미 뭐 담을 많이 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쪽 보기에는 좀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만만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손쉬운 상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건 맞고요. 여기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보도가 뭐냐면 이 3만 톤 로이터 통신이 케플러 보텍시아 선박 추력 자료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서 올해 7월 말에 울산항의 저장 시설에서 이제 정제유를 실은 단거리 유조선 최소 2척 이상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향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 화물에는 경유가 포함되어 있고 이제 항공유도 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다만 요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뭔가 불법적인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뭐 수출 규제를 피하고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런 게 확인된 건 없고 이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로이터 통신이 전문가의 이입을 빌어가지고 의혹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한국한테 기름을 빌려간 게 확실한가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에 기름을 준 게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닙니다. 요까지는 이제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을 전제하고 이제 러시아가 한국한테 빌리는 건 사실은 망한 거죠. 이제 이 처음에 한번 왜 망한 거라고 하면 이 처음에 이걸 진짜 빌려갔으면 러시아의 정제나 정유 시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란 겁니다. 그 제가 저번 영상이나 저저번 영상에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인도에서 기름을 수입한다.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맞아요. 네. 그때 인도에서 수입하는 정제유는 러시아가 원유를 인도로 수출한 다음에 러시아 원유를 인도에서 정제해가지고 다시 러시아가 사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서 사갔다는 건 그 원산지가 러시아 원유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원유 안 씁니다. 그렇다는 것은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샀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수입할 때는 사실 원유를 인도한테 공급해주고 인도 총리랑 러시아 푸틴이랑 사실 많이 친합니다. 그래서 특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싼값에 좀 받을 수 있겠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심지어 자기 나라 원료를 쓴 것도 아니니까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 만약에 샀다면 갔을 거예요. 요거를 언제까지 러시아가 버틸 수는 없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로이터 보도도 요걸 좀 제가 말한 걸 지적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왜 러시아가 한국까지 손을 빌릴 정도로 이제 지금 기름을 구하려고 난리인가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옴스크 등 러시아 전역의 초대형 정유 공장을 지금 6개월째 내내 드론으로 공격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전체 정제유를 만드는 능력을 30%가 마비된 상태라고 지금 진단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주유소나 군대에 가야 될 기름이 당장 30%가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엄청난 그 수치거든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러시아가 하루에 360만 배럴의 정제유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2002년 이후의 최저 수치입니다.
그런데 2002년 대비 러시아가 GDP가 거의 한 120%, 200% 이상 성장해서 기름 수요량은 그때보다 훨씬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차에 넣을 기름 구한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한국에서 받아왔냐. 그리고 그걸 엄청 비싼 기름을 사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을 하는 사이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사실 전선이 고착화되고 할 게 솔직히 말하면 없으니까 후방 인프라를 공격해야 된다는 것에 집중한 게 바로 이 정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에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타타르스탄의 대형 정유시설 석유화학 단지를 공격해서 1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했다고 하는데, 석유화학 단지는 사실 그 좀 규모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일하는 시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로 타격이 받았다라는 거는 일단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러시아의 석유화학 시설을 정밀히 타격했다. 그리고 대규모로 타격했다는 거예요. 이 석유화학 단지라는 게 결국 정유탑이라든가 이런 기름 탱크 같은 게 모여 있는 엄청 큰 시설이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공격받은 것도 울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동네 하나 정도 되는 공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런 게 공격받은 게 와, 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한국이나 외국에 더욱더 의존을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해당 선적에 대해 그 울산에서 이제 러시아로 간 그 배나 기름에 대해서 우리는 그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논평을 거부했고, 그 로이터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정부 간 거래가 아니라 그냥 업자들끼리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할 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한국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다. 왜 이렇게 보냐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일단 두 척의 유조선만 갔다고 해요. 하지만 전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한국의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러시아는 북한과 친하게 지내고 북한한테 군사 기술을 얼마나 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 기술이 사실 우리나라를 향해서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북한한테 드론 기술 같은 거 전수해주면 그 드론으로 서울이나 이런 데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들한테 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협상을 좀 나서야 될 때는 맞습니다.